하늘은 푸르고 바다는 검푸르고 바람은 셉니다. 인천에서 쾌속선을 타고 북서쪽으로 210km 바닷길을 3시간 반 달려온 곳, 북한 황해도가 또렷이 보이는 서해의 작은 섬 소청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탐조연합 이사 박수택입니다. 한국탐조연합이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탐조문화축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을 직접 모시지 못하고 대신에 영상을 통해서 새해에 관해, 탐조문화에 관해 알아보는 쪽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4차례에 걸쳐서 탐조란 무엇인가, 왜 하고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고요. 탐조 명소는 어디에 있나 살펴봅니다. 그리고 탐조는 전문가들이 멀리 자연이 좋은 곳으로 떠나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각자 계신 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이름을 붙이자면 동네 탐조, 아파트 탐조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시간과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탐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2020 탐조문화축제 첫 순서로 탐조의 유래와 가치, 중요성, 국내외 탐조 문화, 그리고 탐조의 기본 요령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야생조류 연구의 현장 거점, 소청도의 국가철새연구센터인데요. 센터장 박진영 박사를 만나서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박사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우리나라 야생조류 연구 분야의 권위자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탐조할 때 반드시 갖고 나가야 할 책, 탐조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외 원색도감, 한국에서의 공동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소청도에서 만나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소청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작년 4월부터 그 소청도에 와서 지금 살고 있고요. 지금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국가철새연구센터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십니까? 저희는 그 소청도를 이제 거점으로 해서 서해 5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살아가는 조류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봄과 가을에 통과하는 철새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이 지역을 지나가는 새들을 이제 포획을 해서 가락지를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위치 추적 발신기를 부착을 해서 이동 경로 연구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철새를 연구하시는 건데 왜 이런 연구가 필요한 건가요? 네, 조류는 우리 환경을 가장 대표할 만한 그 지표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런 철새를 연구하고 조류의 생태를 이제 연구함으로써 이런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 기후 변화와 같은 이런 것과 연관해서 이 생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온 이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환경을 어떻게 잘 지키고 보호할지 이런 정책을 만드는데 이제 저희 자료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문 열고 이제 1년 반 되셨는데 그동안에 좀 이 특이한 연구 성과나 어떤 기록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작년에 저희가 그 백령도에 그 괭이갈매기 집단 번식지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발신기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추적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달리 이 황해 전역을 굉장히 폭넓게 이용하는 그런 그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행동권이 넓어서 놀라기도 했고요. 이 북한이나 남한의 서해안 지역은 물론이고 중국의 상해나 푸제오 같은 상당히 먼 지역까지 내려가서 월동을 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그 중에 이제 한 마리는 가장 먼 거리를 이동했던 개체가 1년 동안 17,000km가 넘는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1년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재미있는 연구 결과이고요. 또 저희가 여기서 조류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과정 중에 그동안 한국에서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었던 검은 댕기수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기록이 안 되었던 오색 딱따구리의 새로운 아종, 저쪽 몽골이나 내몽골 이런 상당히 고위도 지역에 있는 오색 딱따구리가 소청도에서 한 마리가 월동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간헐적으로 이 지역을 와서 조사할 때에 비해서 저희가 상주하면서 1년 내내 이 지역을 관찰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철새들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청도에 철새 연구센터 세운 보람이 확실히 있군요.
자, 이 철새가 계절 따라 움직이는 건데 왜 이렇게 움직이고 이동하는 건가요?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많은 철새들이 번식을 하러 가는 저쪽 시베리아라든지 저 북극권 지역이 그 굉장히 짧은 여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 곤충이라든지 동물들이 폭발적으로 그때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번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풍부한 먹이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고위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낮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하루에 뭐 18시간, 20시간씩 먹이를 새끼에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 온대 지역이나 아열대 지역에서 그 이틀 동안 먹여야 되는 먹이 양을 그 지역에 가게 되면 하루에도 먹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새끼들을 키워낼 수가 있고 번식도 막 2번씩, 3번씩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그 겪는 상당히 어려움 내지는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상당히 그 번식 성공률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위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겨울이 되게 되면 얼어붙게 되고 기온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먹이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동안은 좀 따뜻한 이런 온대 지역 내지는 아열대 지역으로 와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거리 이동을 하는 이런 이제 생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숲속에 가보니까 이 새 그물을 쳐놓으셨던데 이게 어떤 연구를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그 철새 이동 경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조류를 포획을 해서 그 다리에 금속 가락지를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등에 이제 위치 쪽 발신기를 이제 부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첫 단계에 이제 그 포획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그 숲에 그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물을 이제 설치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30분에 한 번씩 이제 어떻게 보면 순찰을 해서 그 그물에 새가 걸렸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물에 새가 걸려 있게 되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안전하게 새를 이제 빼내게 되고 그 새를 저희 그 실험실로 데리고 와서 각 신체 부위를 측정을 하고 뭐 지방 축정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측정을 하게 되고요. 뭐 유전자 분석을 위한 그런 시료들도 채취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새들에게 가락지를 부착한 다음에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이제 방사를 하게 됩니다. 자, 박사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박사님은 언제 어떻게 새를 보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때에 새에 관심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런저런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새와 관련되는 기사들을 스크랩을 좀 했었고요. 그런 스크랩을 하는 과정 중에 새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한 중학교 때쯤에는 그 경희대학교 생물학과에 계시는 그 원병호 교수님께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류 쪽에 있어서는 연구의 최고 권위자가 원병호 교수님이셨고 그분의 제자가 돼서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뭐 소망이 이루어져서 그분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새를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탐조는 새를 관찰하는 취미 여가 활동인데요. 자, 이 탐조를 하면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탐조라는 게 자연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것 같습니다. 그 새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자연의 어떤 신비, 어떤 환경의 어떤 아름다움도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 해소, 뭐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굉장히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이 야생의 새를 관찰하는 활동, 이 탐조가 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시작됐는지 탐조의 유래, 역사를 좀 알려주실까요? 사람이 그 새를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새를 잡아서 먹고 활용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런 자연을 관찰하고 새를 관찰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본능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18세기, 19세기에는 그 박물학이라는 학문이 발전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새로운 새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수집하는 것들이 아주 뭐 귀족들의 취미 생활처럼 이렇게 되었고요. 그게 20세기로 넘어오면서는 일반인들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새 알을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굉장히 유럽에서 폭넓게 이렇게 보급이 됩니다. 굉장히 사랑받는 취미 생활이 되고요. 근데 이런 취미 생활들이 활성화되면 결국 알을 채취를 하거나 새를 포획을 해야 되는데 그 서식지에서 그 새들이 사라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급부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새들 내지는 이런 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런 운동도 점점 활성화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포획하지 않고 사냥하지 않고 새들을 관찰하는 활동들이 점점 활성화되는데요. 20세기 초반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 이런 보호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야생조류를 관찰하는 이런 모임들이 하나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그 20세기 초반에 그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때 군사용으로 보급되었던 쌍안경들이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반 사회에 보급이 되면서 점점 더 가속화되게 되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가속화시키는데 또 큰 역할을 했던 게 현대적인 의미의 이제 도감의 보급입니다. 사실 이런 새들이 일반 사람들이 구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그 지식을 얻기 어려웠는데 1930년대에 그 미국의 그 로저 토리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그 도감을 만들게 되는데요. 현대적인 개념의 도감이 그때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도감을 보면 새들이 나란히 옆모습이 그려져 있고 중요한 식별 포인트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그런 도감들이 그때 처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광학기기의 보급 그리고 그 현대적인 도감이 보급이 되면서 이 탐조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탐조 문화가 꽃을 피운 나라는 어디인지 또 탐조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탐조 활동은 주로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이런 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탐조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00만 단위의 그 탐조 인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기가 어려운 게 그 탐조를 즐기는 어느 정도 강도에서 이걸 숫자를 정해야 될지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수백만 명이 영국에서 탐조를 즐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탐조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새를 보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나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탐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그 마당에 그 먹이나 물을 달아놓고 쌍안경도 하나도 없이 그냥 간단한 그런 책자 하나 새에 대한 그 마당을 찾아오는 그 정원을 찾아오는 새에 대한 소개된 책자 하나만 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새를 맨눈으로 관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그 US Fish and Wildlife라는 그 공공 단체에서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한 20% 이상이 탐조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나라에서는 도감을 한 권을 만들어내더라도 막 수백만 부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탐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산업이 됩니다. 이런 도감을 만들고 이 쌍안경이나 망원경을 이렇게 판매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행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그 여행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이런 뭐 옷이나 신발이나 아니면 그 차량이나 뭐 텐트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게 서서히 성장하는 단계에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이제 성장하는 단계이고 다른 이런 동남아시아나 이런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곳도 이런 그 성장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탐조가 이 경제 산업 분야에서 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탐조 관광도 크게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이 새와 관련된 분야가 조리학, 생물학뿐만 아니고요. 우리 인류 문명, 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 이 새를 알고 사랑하면 우리들 삶이 좀 더 이 포근하고 넉넉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흔히 접하는 그 뭐 문학 작품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 예술 작품에도 등장을 하고요. 또 오래 전부터 우리가 그 두루미는 그 장수의 상징으로 여기고 그 어떤 새들이 그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그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방주에서 그 홍수가 이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확인해 서 비둘기를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가 결국은 평화의 상징으로도 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대중가요 같은데 또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뭐 마도요라는 조용필의 노래도 있고 이태원의 솔개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런 정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곳에서 이걸 접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저희가 야생에서 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재료로서 새들이 뭐 활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새를 보러 나갈 때 초심자들은 좀 막막한 심정일 텐데요. 자, 어디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 주변에서 자기가 사는 곳 주변에서 흔한 새들부터 먼저 이렇게 접근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접근을 할 때 도감이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도감을 보시면 그 새들의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익히고 그 특징들을 야외에서 새들을 이제 관찰하면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를 이제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색의 조류의 그 색이나 무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처음엔 보시게 되고요. 좀 이런 데 있어서 좀 경험이 쌓이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소리라든지 행동 그리고 그 살아가는 서식지에 관심을 두고 새들을 보시게 되면 새들의 생태도 익히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들을 이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식별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생활 주변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점점점 더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새를 접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아마 좀 천천히 익혀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를 진짜 보러 나간다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걸 갖추면 좋을지 좀 준비 사항이랄까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새를 보러 나갈 때 준비물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일단 기본 복장은 야외 활동이 좀 자유로운 편안한 복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그 옷의 색깔 자체가 자연에 이렇게 섞였을 때 너무 두드러지지 않은 좀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그런 색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이렇게 활동성이 있는 그런 그 복장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찰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쌍안경이 꼭 필요합니다. 쌍안경은 보통 한 7, 8배짜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쌍안경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멀리 있는 이제 물새를 관찰하려고 그러면 망원경이라고 좀 배율이 있는 이런 멀리 있는 새들을 가까이 당겨서 볼 수 있는 망원경도 필요한데 사실 처음에 생활 주변에 산책을 하면서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그 새를 관찰하실 때는 사실 망원경은 필요가 없고 쌍안경 정도면 사실 충분합니다. 그리고 관찰한 새 내지는 특징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한 수첩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걸 야장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요.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기록도 하고 정확하게 본 것도 기록하지만 자기가 잘 구분을 못했거나 궁금하거나 뭐 신기한 행동, 울음소리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새를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그런 기록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장기적으로 봐서 그 관찰한 장소의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 조류상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도감은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그림으로 된 도감 한 권하고 사진으로 된 도감 한 권 이렇게 두 권을 한 세트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그림으로 된 도감은 조류의 특징들을 가장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고요. 이런 사진으로 된 도감은 야생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동작, 행동을 포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야생에서 볼 수 있는 그 색을 아무래도 그림보다는 더 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같이 놓고 그 야외에서 관찰하면 아무래도 그런 새들을 식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무슨 새가 번식한다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으러 많은 분들이 모여 드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 새 번식에 방해를 끼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자, 새도 보면서 또 이 새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새를 관찰하는 활동 아니면 촬영하는 활동이라는 게 사실 자연으로 들어가서
자연을 관찰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꾸준히 하시려면 방해하고 쫓아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활동을 시작할 때 마음가짐 자체가 내가 이 주인이고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새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아끼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면 새를 관찰할 때도 소리 죽여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새들이 날아가지 않게끔 배려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고 관찰을 하게 되고, 촬영을 하더라도 뭐 둥지를 이렇게 뭐 가지를 자르고 가리는 걸 뜯어낸다든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고요. 또 최대한 촬영을 위해서는 위장막을 치고 새들한테 방해를 안 주고 관찰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새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이게 탐조를 하건 촬영을 하건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우리나라 탐조 문화를 좀 높이려면 이제 우리가 모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저 같은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희귀한 새, 아니면 아주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 이런 지역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환경의 변화, 생태계의 변화, 조류의 어떤 변화들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늘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변화들을 모니터링 하는 거는 사실 일반 시민분들 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관찰한 자료들을 꾸준히 축적을 해서 그것들을 모으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저희 같은 연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파워풀하고 정말 강력한 어떤 이 자연 변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취미 생활로 즐기지만 우리가 즐긴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